유조선 한 척당 통행료 30억을 즉시 부과한다. 전 세계 원유의 심장, 호르무즈 해협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사우디, 중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인질로 잡힌 국적,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26척의 거대 선박과 173명의 한국 선원이 그 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지겠군. 이란 혁명수비대의 서슬퍼런 경고 앞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죠. 미국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동맹국들이 피눈물로 치르고 있고 일본은 국적을 세탁하고 숨어들기 바쁜 그때 그 한복판에 가장 선명하게 마치 쏠 테면 쏴봐라는 듯 당당히 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적선이었습니다. 독일 탄광과 사우디 사막에서부터 이어온 집념과 도끼로 이번에도 버텨낸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 한국이 멈추자 세계가 아수라판이 된 그 소름 돋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댓글로 우리의 국적선들과 한국의 위상을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유조선 한 척당 통행료 30억 부과. 2026년 3월 1일 새벽 2시. 두바이 사무실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세대가 동시에 경고등을 띄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움직임이 보이는 순간 이 해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파트너 슈테판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해상 추적 시스템이 떠 있었는데 페르시아만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점들이 전부 제자리에 박혀 있다는 거였죠. 뭐야, 이게 시스템 오류 아니야? 왜 다들 안 움직여?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바다가 멈춰 있었던 겁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불린 그 작전이 이 바다가 멈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공습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이스라엘 본토와 페르시아만 주변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선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가. 모든 선박은 즉시 정지하라.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닫혀버린 겁니다. 항로폭이 고작 3km 남짓한 그 좁은 물길에 전 지구의 에너지가 걸려 있었죠. 저는 알렉산더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나토 해양안보 분석관으로 경력을 시작해서 올해로 22년째 에너지 해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바다 위의 에너지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이 끊기면 어떤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이 업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 심장이 멈춘 겁니다. 슈테판 국적별 분류 돌려봐. 어느 나라 배가 가장 많이 묶여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슈테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공격 보고서를 풀었습니다. 이미 유조선 여러 척이 피격당해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일어난 겁니다. 팔라우 국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5는 오만 인근에서 피탄 선원 2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승무원은 전원 대피했죠.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은 자폭 드론에 맞아 기관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배가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국적별 분류 나왔어. 이거 봐봐. 슈테판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저는 숫자들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갔죠. 그런데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승무원 173명. 26척? 한 나라에서? 슈테판도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맞아? 한국이 제일 많아? 맞았습니다. 대형 원유 운반선 7척, 석유화학 탱커, 벌크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까지 전부 합쳐서 26척이었어요. 원유만 따지면 약 1,400만 배럴, 한국 전체 소비량의 4.8일치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한 나라의 닷새치 에너지가 그 좁은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0% 이상, 중동 원유 비중 약 70%. 자체 유전은 사실상 없고 호르무즈가 막히면 바로 직격을 맞는 구조죠. 심지어 한국의 산업도 이 원유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제22년치 분석 모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어쩌면 이건 예견된 걸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냉정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고 정신력이 아니라 공급망을 보거든요.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자원도 없고 대체 경로도 마땅치 않고. 이번에 한국 진짜 힘들겠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멈춰있던 점들 사이로 움직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점들 사이로 움직이는 그 빨간 점.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는 선박이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국적을 확인했습니다. 슈테판 이거 봐. 중국 선박은 움직이는데? 지나가고 있어. 이란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만 통과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고 개전 이후에도 이란 편에 서 있었거든요. 해협 위에서 차이나 오너라고 신호를 보내는 벌크선이 보였어요. 그 배는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들어왔죠. 터키 선박이 지나갔습니다. 무슬림 소유 터키 운영이라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면서요. 인도 가스 운반선 두 척도 통과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컨테이너선 한 척이 목적지를 오너 프랑스라고 바꿔 신고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뭐야 이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서 있는 거야? 슈테판이 의자를 뒤로 밀면서 중얼거렸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전쟁도 봉쇄도 통행료도 전부 같은 조건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중국은 지나가고 터키도 지나가고 인도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한국 배 26척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미국의 동맹국 선박은 꽁꽁 묶여 있었죠.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건 미국이었습니다. 이란을 공습한 건 미국이었고 이 해협이 화약고가 되도록 만든 건 미국의 결정이었죠. 그 결과 바다가 멈추고 배가 불타고 선원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선박은 이 현장에 거의 없었어요.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 이후로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린 상태였거든요. 사실 중동의 원유는 거들떠도 안 보죠. 호르무즈가 닫혀도 미국 본토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불편은 하겠지만 생존의 문제는 아닌 거죠. 불을 지른 사람이 불구경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물었더니 슈테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강대국은 판을 짜고 약한 나라가 그 판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 그 판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단순하게 적었죠. 호르무즈 위기 초기 분석. 분석 대상국은 여러 나라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건지, 왜 다른 나라들은 빠져나가는 와중에 서 있는 선박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걸 만든 미국은 여기에 없는 건지. 그때까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요. 자원도 없고 외교 카드도 없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슈테판과 함께 통과 선박 데이터를 펼쳐놓고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왜 어떤 배가 지나가고 어떤 배가 멈춰 있는가? 알렉산더, 나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 슈테판이 모니터 하나를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의 등록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죠. 이거 봐. 지나간 배들 국적을 보면 돼. 이란은 이걸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의외로 답은 간단했어요. 이란이 우호국으로 분류한 나라들. 그들은 전시 상황이 안 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외의 배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컨테이너선은 목적지를 바꿔서 빠져나갔고 인도 가스 운반선은 별도 협상을 통해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일본과 연결된 선박도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잠깐 일본? 일본도 미국 동맹국 아니야? 맞아. 그런데 지나갔어. 이상하지 않아? 슈테판이 해당 선박의 상세 정보를 열었습니다. 미쓰이 OSK 라인즈,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와 연결된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었죠. 그런데 그 배의 등록 정보를 보는 순간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박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꼼수를 부린 거죠. 소유 회사는 제3국에 등록된 법인이었고 목적지도 일본이 아니라 인도로 신고되어 있었죠. 선원 구성도 일부러 다국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배가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면 등록 정보를 여러 겹 뒤져봐야 하는 구조였어요. 이거 진짜 일본 배 맞아? 이거는 위반 아닌가? 서류상으로는 아니지. 파나마 국적의 인도행 화물이야. 일본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안 보여. 슈테판이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습니다. 해운 업계에는 편의치적이라는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자기 나라 국적으로 선박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파나마나 라이베리아나 마셜제도 같은 나라의 국적을 걸어두는 거예요. 세금이 적고 규제가 느슨하고 무엇보다 선박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일본 해운업계는 이 구조를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소유회사를 싱가포르나 홍콩에 만들고 국적은 파나마에 걸고 화물 경로를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것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숨은 거야.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배가 일본 배인지 모르는 거지. 정확해. 일본 정부도 개입 안 했대.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말했어. 그 배는 일본행이 아니었고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슈테판이 기사 원문을 띄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았는데도 배가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구조가 배를 지켜준 거였죠.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협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제법이 아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배가 누구 편이냐. 선박의 국적, 선원의 국적, 소유회사의 등록지,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그 선박이 속한 나라가 미국 편이냐 아니냐.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이지 않는 통과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통과하느냐는 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슈테판이 물었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선박 26척의 등록 정보를 열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이었거든요. 한국 배는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선원도 한국인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유회사도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죠. HMM 소속 선박만 5척이었습니다. 화물도 명확했어요. 원유,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비료, 철강. 어디서 싣고 어디로 가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죠. 한국은 전부 투명해. 국적도 선원도 화물도 전부 대한민국이야. 슈테판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러면 혁명수비대가 바로 잡아내지. 숨길 게 하나도 없잖아. 맞았어요. 일본은 보이지 않았고 한국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우리가 한국이다라고 마치 당당히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 한국 선박은 가장 식별하기 쉬운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서 있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읽은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슈테판 천궁이라는 미사일 알아? 천궁? 한국 방공 미사일 아니야? 이번에 꽤 이슈됐던데? 맞아. 천궁2.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 전쟁에서 실전 투입됐다는 거지. 슈테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자기네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한국 무기가 쓰이고 있는 거야. 이란이 한국을 좋게 볼 리가 없지. 근데 이상한 건 이란 주한대사 사이드 쿠제치는 한국을 비적 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미국 교역과 무기 수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고 그 위에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까지 중동에 팔고 있으니까요. 적은 아니지만 친구도 아닌 거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적과 아군을 나누고 있어. 중국, 터키, 파키스탄은 아군이니까 바로 통과. 미국, 이스라엘은 적이니까 완전 차단.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관계에 따라 걸러지는 거야. 일본은 그 필터를 피해간 거고. 맞아. 구조적으로 숨겨놨으니까. 배가 일본 거라는 걸 겉으로 알 수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필터에 안 걸린 거지. 한국은? 한국은 필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미국 동맹의 미국산 원유 최대 수입국의 천궁2까지.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인 거지. 슈테판이 한참 화면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나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한국 해운사들이 편의치적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스템인데. 그 꼼수를 한국은 왜 안 썼을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편의치적이라는 건 어제 오늘 나온 시스템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당연히 써야 하는 구조이고 일본은 그걸 수십 년 전부터 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국적을 달고 자기 선원을 태워서 이 바다를 다닌 겁니다. 숨지 않은 거야. 아니면 숨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정면에 서 있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석가로서 보면 한국의 구조는 명백히 불리했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어딘가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정면으로 서 있는 게 단순히 어리석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숨은 배는 지나갔고 드러난 배는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는데 슈테판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 이것 좀 봐. 한국 선박들 1일 손실 추정치가 나왔어.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26척 합산 1일 손실액 약 143만 달러. 용선료와 대출 상환금만 하루 63만 달러, 전쟁 위험 보험료가 56만 달러, 연료비 15만 달러, 위험수당과 식량까지 합치면 하루에 20억 원 가까이가 증발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약 174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대형사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해운사는 석 달이면 파산이야. 슈테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26척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배의 수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있었고 회사가 있었고 그들의 조국과 가족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나라이고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제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도착한 보고서 한 장이 그 분류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소비국으로만 봤습니다. 기름을 사서 쓰는 나라, 자원이 없어서 수입에 매달리는 나라,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취약한 경제. 22년 동안 그렇게 분류해왔어요. 런던에 있는 에너지 리스크 분석 기관에서 보내온 긴급 보고서였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파급 효과를 정리한 자료였죠. 보통 이런 보고서는 중동 산유국 위주로 작성됩니다. 사우디 수출 차질, 카타르 액화천 연가스 공급 중단, 유가 급등 시나리오. 그런 내용이 앞쪽에 나오고 수입국 분석은 뒤쪽에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앞쪽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단독 챕터로요. 슈테판, 이거 좀 같이 보자. 한국 파트가 이상해. 슈테판이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항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원유 소비량과 현재 묶여있는 물량 비교였어요. 한국은 하루에 약 29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데 해협에 묶인 물량이 약 1,400만 배럴이었죠.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5일. 비축유를 제외하고 해협에 묶인 물량만 놓고 보면 5일치였어요. 물론 한국에도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무한하지 않고 방출까지 시간이 걸리죠.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7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그 70%가 끊기면 5일 후부터 공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5일이면 꽤 빠른데. 버퍼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 슈테판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한국이 에너지에 취약하다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보고서는 원유 공급 중단이 한국 내부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단계, 정유 공장 가동률 하락. 한국에는 세계적 규모의 정유시설이 있거든요. 여수, 울산, 대산, 인천. 이 공장들이 원유를 받아서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유가 안 들어오면 이 공장들이 멈추죠. 두 번째 단계, 석유화학 산업 연쇄 중단.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거든요.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이 안 나오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이 안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이 멈추면 포장재가 멈추고 섬유가 멈추고 비료가 멈추고 의약품 용기까지 영향을 받아요.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규모는 세계 4위권이었습니다. 이게 멈추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원료를 받아가는 나라들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그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야. 에너지 수입국이면 다 겪는 문제지. 저는 슈테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위기를 다른 수입국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한 페이지 더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산이 멈출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반도체.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생산국이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전 세계 서버와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칩들의 상당량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설인데 전력이 불안해지거나 원료 수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거든요. 잠깐 반도체까지 가면 이건 좀 심각한데? 슈테판이 보고서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배터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유럽과 북미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업계 상식이었지만 그 의존도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봐. 조선 부분도 있어. 슈테판이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조선과 해운. 한국은 세계 조선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거예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지금 이 호르무즈 위기에서 가스를 실어 나르는 그 배를 만든 곳이 한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나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 뭐가? 한국을 소비국으로만 봤어. 기름 사서 쓰는 나라, 자원 없는 나라, 취약한 나라. 그렇게만 분류했거든. 슈테판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근데 아닌 거야? 아니, 그것도 맞아. 한국은 자원이 없어. 그건 팩트야. 하지만 내가 놓친 게 있었어. 한국은 자원을 가져다가 뭘 만드는 나라인지를 안 본 거지. 한국은 원유만 가져다 쓴 거지 다른 모든 건 다 한국에서 나와. 그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라고. 저는 일어서서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대형 선박, 석유화학 원료, 디스플레이, 정밀 부품. 적으면 적을수록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도착지를 보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전 세계였어요. 이건 소비국이 아니야. 생산 허브야. 나라 자체가 생산 허브인 거지. 제가 말했더니 슈테판이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멈추면 한국만 멈추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부품 받아가는 나라들이 전부 멈춰. 반도체 없으면 서버 못 만들고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굴리고 배 없으면 물류가 멈추는 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생산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한 나라의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제조업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한국 유조선 26척은 단순히 한국의 기름이 아닌 거야. 뭔데? 세계 공급망의 연료야. 저 기름이 한국에 도착해서 정유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이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가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과 조선소에 들어가는 거거든. 저 26척이 안 움직이면 그 전체 체인이 흔들리는 거지. 슈테판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22년 동안 한국을 취약한 수입국으로만 분류해왔는데 그 분류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니 쉽지 않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들어온 자원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바꿔서 다시 내보내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화학 소재.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생산 허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건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 리스크 재분류 필요. 소비국이 아닌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재평가.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만약 이 위기가 길어지면 흔들리는 건 한국이 아니라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숫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바다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6척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걸까? 그러던 3월 둘째 주 한 통의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해운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짧은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선박 위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았죠. 화질이 좋지 않았고 바람 소리가 심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먼저 봤는데 저한테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돌렸어요. 영상 속에는 갑판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멈춰있는 유조선의 갑판이었죠.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햇빛이 철판 위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기온 표시는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3월 초 페르시아만의 낮 기온이 이미 40도를 넘기 시작하거든요. 4월로 가면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바다입니다. 그 뜨거운 철판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바로 한국 선원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에 전부 젖어 있었죠. 한 명은 갑판 난간을 기대어 먼 바다를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상은 30초 정도였는데 그 30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 있고 앉아 있고 바다를 보고 있었죠. 이거 언제 찍힌 거야? 3일 전이래. HMM 소속 선박 중 하나라고 들었어. 슈테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두 번째 볼 때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 놓인 생수통 몇 개, 구석에 쌓인 컵라면 박스, 빨래줄에 걸린 작업복. 이 사람들이 이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흔적들이었죠.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도 있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 발전기 가동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었거든요. 통신도 불안정했고 식량과 식수도 무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개전 첫날 밤 공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불빛이 수평선 너머에서 번쩍이는 걸 갑판 위에 서서 봤던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선원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죠. 이 사람들 벌써 2주 넘게 저기 있는 거야? 그래. 봉쇄 시작이 2월 28일이었으니까. 지금 3월 중순이면 보름이 넘은 거지. 슈테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 사람도 오래 바다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선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죠. 저는 그날 이후 현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해운 관계자들을 통해서요. 그중 한 명이 한국 해운사와 연결된 브로커였는데 그를 통해 선박이 상황을 조금씩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 배들 위에 사람이 173명이야. 한국인만 136명이고. 제가 말했더니 브로커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산더, 숫자로 말하지 마. 내가 어제 통화한 선장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봐.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봉쇄가 시작되고 처음 며칠은 선원들이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곧 협상할 거고 해협이 열릴 거라고요. 하지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죠. 주변에서 선박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불타는 유조선 연기가 수평선 너머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선장이 뭐라고 하던가? 많은 말을 안 하더라. 그냥 한마디 했어. 브로커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버틸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버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감정도 없었어요. 왜 버텼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틸 거라는 단단한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설명보다 무거운 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업계에서 수많은 위기를 분석해왔어요. 해적 피랍, 선박 침몰, 유류 유출, 전쟁 봉쇄. 그때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 보험 청구, 지연 일수, 육아 변동. 그게 제일이었고 그게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숫자가 안 보였어요. 슈테판한테 물었어요.
너는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어? 뭐? 40도 넘는 바다 위에서 언제 풀릴지 모르고 주변에서 배가 불타고 있는데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야.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계산을 하면서 말이지. 할 수 있어? 슈테판이 오래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나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올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아. 바다 한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거기 있어. 2주 넘게. 불평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어. 슈테판이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얼굴을 본 거였죠. 173이라는 숫자 뒤에 40도 더위 속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습의 불빛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싸움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고 무기가 있고 승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버틴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에너지 리스크 분석, 공급망 파급 효과, 육아 전망. 평소대로라면 숫자를 채워 넣었을 그 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대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줄 밑에 하나 더 적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분석가의 머리는 여전히 숫자를 요구하고 있었고 감정에 흔들리는 건 이 직업에서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뒤 두바이의 해운 브로커를 통해 선원 한 명과 위성 전화가 연결됐어요. 원래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습니다. 선박 상태, 연료 잔량, 식수 보유량 같은 기본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한 거였죠. 저는 메모장을 펴놓고 질문 목록을 준비해뒀어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현재 선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연료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료는 아직 괜찮아요. 발전기를 최소로 돌리고 있어서요. 물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목소리에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치기는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그런 톤이었어요.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통신 상태는요? 외부와 연락이 가능합니까? 위성 전화로 간간이 되는 정도예요. 인터넷은 거의 안 돼요. 뉴스도 잘 못 봐요.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활동이 보이나요? 가끔 고속정이 지나가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 나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준비한 질문이 떨어졌어요.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했는데 전화를 끊기가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이 일 원래 오래 하신 겁니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처음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아니 10초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를 탄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에서 일하셨거든요. 건설 노동자로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던 차분한 톤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품고 있던 사람이 꺼내놓는 듯한 무게가 실렸어요. 사막에서 파이프라인 깔았어요. 낮에는 50도 넘게 올라가는 데서 맨손으로 철 파이프를 잡고 용접을 했대요. 장갑이 있었는데 녹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울퉁불퉁한 게 느껴졌거든요. 왜 이러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학교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요.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뜨거운 바람이었겠죠.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맞았던 것과 같은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해양대학 나와서 선원이 됐고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장이 필요 없었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서 번 돈으로 아들이 학교를 가고 그 아들이 다시 중동 바다 위에 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젠 이업으로 자신의 아들을 지키시는 거고요. 제가 말했더니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기죠?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도 저도 결국 같은 데 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정부를 믿습니다.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까지 버텨야죠. 웃기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때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재배열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도 전후 복구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독일에는 자원이 있었어요. 루르 지방의 석탄, 라인강의 수은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 황폐화됐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였느냐면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던 나라였거든요. 1960년대 한국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독일 탄광 깊숙이 내려가서 석탄을 캐고 독일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환자를 돌봤죠. 그 사람들이 번 돈이 한국으로 보내졌고 그 돈이 경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동이었어요. 사우디 사막, 리비아 건설 현장, 쿠웨이트 정유시설. 수십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50도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파이프라인을 용접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버텼어요.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만들어졌죠. 슈테판, 너 한국이 왜 중동 원유에 이렇게 의존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에너지 구조가 그런 거 아니야? 자원이 없으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슈테판에게 전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파이프를 용접하던 아버지, 그 아들이 지금 이 해협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요. 한국이 중동에 의존하게 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야. 그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걸어온 경로야. 사람을 중동에 보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을 돌리려면 중동에서 기름을 가져와야 했어. 이건 구조적 취약점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 역사야. 슈테판이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온 방식이라는 거지? 맞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사람을 보내서 버텼고 그 사람들이 번 돈으로 나라를 만든 거야. 독일로 간 광부, 사우디로 간 용접공, 그리고 지금 이 바다 위에 있는 선원. 전부 같은 줄기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시간을 봤습니다. 26척의 유조선 뒤에 50년의 시간이 쌓여 있었어요. 맨손으로 철 파이프를 잡았던 아버지의 시간. 독일 탄광 속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의 시간. 중동 건설 현장에서 뙤약볕을 맞던 노동자들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층층이 쌓여서 지금 이 해협 위에 배가 떠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의존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사람의 몸으로 버텨서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산업 국가를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 과정에서 중동의 에너지에 연결된 건 필연이었던 겁니다. 알렉산더, 너 표정이 이상해. 괜찮아? 슈테판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2년 동안 에너지 해운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수백 번은 봤어.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어. 항상 취약점, 리스크, 구조적 문제. 그런 프레임으로만 봤거든.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순간 제 판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취약한 구조를 가진 나라이긴 했지만 그 구조를 만든 건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람의 힘으로 버텨온 나라. 그 버팀의 역사가 50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40도가 넘는 바다 위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숫자를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구조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든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한국 광부들에 관한 자료였어요. 제 나라 땅속에서 석탄을 캐던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50년 전 독일 탄광의 광부. 50년 전 사우디 사막의 용접공. 그리고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선원. 전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원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를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22년 동안 쌓아온 분석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황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3월 말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법안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배럴당 $1. 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에 약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결제는 위안화나 코인으로만 가능했고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중개인을 통해 선박 소유 정보와 화물 정보를 제출해야 통과 심사를 받을 수 있었죠. 이란은 국가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해서 우호국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통행료가 아니야. 서열표야. 슈테판이 보도 내용을 읽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이란이 바다 위에 톨게이트를 세우고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서열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1등급은 당연히 중국이었겠죠.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개전 이후에도 이란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터키, 파키스탄 같은 무슬림 국가들도 상위에 있을 거였어요. 인도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도 협상으로 통과했고요. 한국은 몇 등급일 것 같아? 슈테판이 물었을 때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 동맹이고 미국산 원유 최대 수입국이고 천궁투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니까. 하위권이겠지. 한국 대통령실은 즉각 반응했어요. 통행료 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근거 없는 보도라고 일축했죠. 국제 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모든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국제법상 호르무즈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고 어떤 나라도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매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원칙이 통하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어요.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시작됐죠. 세계가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해협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실제로 휴전 기간 동안 하루 50척 정도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풀리나? 슈테판이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0척 이상이 해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50척이면 전부 통과하는데 40일 이상이 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선박 26척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 선박은 통과 심사에서 계속 보류 상태였죠. 같은 시기 일본과 프랑스와 연결된 선박 몇 척은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만 해운관리사 소속 대형 유조선 2척과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1척도 통과했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박마다 국적, 운영사, 화물 소유주, 용선자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배는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 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주목한 건 그 와중에 미국이 뭘 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사실상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선언했어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는 거였죠. 미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봉쇄를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 이건 무슨 의미야? 슈테판이 화면을 보면서 물었어요. 이란이 해협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해협을 막겠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이란은 안쪽에서 막고 미국은 바깥쪽에서 막는 거지. 이중 봉쇄야. 그러면 한국 배는? 양쪽에서 다 막혀. 이란 측 통과도 안 되고 미국 측 봉쇄에도 걸리는 거지. 한국이 미국 동맹이니까 이란이 안 보내주고 미국 봉쇄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니까 그쪽으로도 못 움직이는 거야. 슈테판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두바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는데 평소보다 정박한 배가 훨씬 많아 보였어요. 알렉산더, 나 하나 물어볼게. 뭔데?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 이란을 공격한 것도 미국이고 해협이 이렇게 된 것도 그 공격 때문이잖아. 그런데 왜 미국은 안 다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미국은 2010년대 셰일 혁명 이후로 에너지 구조가 완전히 바뀐 나라였거든요. 자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혀도 미국 경제가 바로 멈추지는 않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없죠.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자국 셰일 업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까지 하죠. 미국한테 이 해협은 자기 나라의 생명줄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위기로 보고 있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뭘로 보는 건데? 카드로 보는 거야.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 동맹국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카드. 미국한테 호르무즈 봉쇄는 위기가 아니라 지렛대야. 이건 위기가 아니라 카드였습니다. 슈테판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한국은 뭐야? 미국한테 한국은 뭔데?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선박 26척이 바다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동맹국이 시작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해협을 막았고 그 막힌 바다에 한국 배가 갇혀있는 거였어요. 미국한테 한국은 동맹이야. 그건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동맹이 뭘 해주고 있어? 한국 배 빼내려고 미국이 뭘 한 게 있어? 슈테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없어. 미국은 자기 봉쇄를 하고 있지 한국 배를 구하고 있지 않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깔끔한 용어로 포장되는 관계였죠.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금 당장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경제가 멈추는 나라였거든요. 5일이면 공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나라.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산하고 있었어요. 자국 에너지는 충분하고 유가 상승은 오히려 이익이 되고 이 위기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 미국한테는 급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동맹이야? 슈테판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 바다 어딘가에 한국 선원 173명이 오늘도 서 있을 거였어요.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쇄가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슬슬 한국에 쏠리기 시작했어요. 외신들은 한국을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로 지목하고 있었죠. 중국은 이미 빠져나갔고 터키도 인도도 심지어 프랑스와 일본 연결 선박까지 통과했는데 한국만 그대로였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렉산더, 한국 쪽 새로운 움직임 있어? 슈테판이 아침마다 묻는 게 일과가 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없어. 통행료도 안 냈고 이란과 직접 협상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진짜 버티고만 있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원칙만 말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4월 초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연결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먼저 4월 초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의 선박 통과를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 등 대체 경로를 탐색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겉으로 보면 원론적인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서 움직이는 라인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4월 3일 한국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관련 다자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40개국 이상이 참가한 회의였어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가 주도한 군사참모총 장급 회의에도 참석했죠. 이 두 다자 회의에서 한국은 항행 자유 보장과 경제 제재 공조를 요구했습니다. 다자 회의야 누구나 참여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특별해? 슈테판이 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움직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4월 5일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이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이 한국 쪽에 공식적으로 공급 보장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걸프 산유국들과 별도 채널로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겉으로는 안 보였지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4월 6일 한국 외교부가 이란 측과 장관급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란 주한 대사 쿠제치와의 접촉도 계속되고 있었죠. 이란 대사는 한국을 비적대국이라고 분류하면서도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미묘한 공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은 아니라는 이란의 발언을 통과의 근거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4월 8일에는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운사들과 협의해서 선박 통과를 위한 소통을 관련국들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9일 결정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 봐. 특사 파견이야. 슈테판이 속보를 띄웠어요. 이란에? 한국이? 그래. 그리고 특사가 이란만 가는 게 아니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순방한대. 저는 그 순간 전체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건 이란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다방면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오만은 이번 위기에서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이 오만 영해이고 오만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과도 관계가 좋은 중립국이었거든요. 오만의 심해양 두쿰 살랄라, 소아르는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의 핵심 거점이기도 했죠. 한국이 오만과 접촉한다는 건 중재와 대체 경로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산유국이었어요. 중동이 막히면 중앙아시아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우회 루트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특히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로도 유명했죠. 사우디는 동서 원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쪽 양부항으로 원유를 돌리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 경로에 대한 접근권도 확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더, 이거 한국이 꽤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슈테판의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맞아. 나도 이제야 보여.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국의 움직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첫째, 다자 회의를 통한 국제공조. 둘째, 걸프 산유국과의 공급 보장 협의. 셋째, 이란과의 직접 외교 채널 유지. 넷째, 오만을 통한 중재와 대체 경로 확보. 다섯째, 중앙아시아 산유국과의 우회 수급 탐색. 그리고 여섯째, 이란의 특사를 파견하면서 모든 걸 묶는 결정적 한 수. 적어놓고 보니 이게 동시에 진행된 거였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방향에서 출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고 국제법상 호르무즈는 자유항행 해협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죠. 통행료 안 내면 당장 배가 안 풀리는데. 돈 문제가 아니잖아. 대형 유조선 한 척에 30억이면 26척 전부 합쳐도 800억 정도야. 한국 경제 규모에서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돈 아니야? 슈테판이 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었어요. 내면 끝이지 않아. 이란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굴복이야. 한 번 내면 이란이 만든 질서를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매번 내야 해. 거기다 이란이 매기는 등급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지. 한국이 그걸 안 하는 거야. 원칙을 지키는 거네. 근데 원칙만 지키는 게 아니야.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 거야. 통행료는 거부하되 오만을 통한 중재로 다른 방식의 통과를 모색하고 산유국들과 대체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거지. 한국은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이거 단순한 고집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그냥 안 낸다, 그냥 버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통행료를 거부하는 건 원칙이고 특사를 보내는 건 전략이야. 원칙과 전략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거지. 고집이 아니라 설계야. 그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22년 동안 이 업계에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을 봐왔어요. 대부분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거나 원칙만 외치다가 현실에서 무너지거나.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돌파구를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은 수동적 방어가 아닌 다방면 능동 전략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통할 수 있을까? 26척이 정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새로운 경고를 발령한 거예요.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파괴될 것이다. 슈테판이 속보를 읽으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최후 통첩이야.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이었는데 이건 허가 없으면 격침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며칠간의 흐름을 떠올렸어요. 휴전 기간 동안 일부 선박들이 이란의 승인 없이 편의치적 구조를 이용해서 해협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본처럼 말이죠. 국적을 흐리고 소유주를 감추고 목적지를 바꿔 신고하면서 이란의 필터를 피해간 배들이요. 이란은 그걸 지켜보고도 일부러 놔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죠. 슈테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꼼수로 빠져나간 배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지. 맞아. 이란이 말하는 거야. 숨어서 지나간 배들 우리가 다 보고 있었다고.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이란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편의치적으로 국적을 숨기고 빠져나간 선박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화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성 추적 항만 정보 보험 기록. 21세기 바다에서 완벽하게 숨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당장은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그 배들은 다음에 이 바다를 다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이란이 어떤 카드를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숨어서 빠져나간 건 한 번은 통했을지 몰라. 하지만 그건 빚이야. 언젠가 갚아야 할 빚. 제가 말했더니 슈테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선 26척은? 아직 서 있어.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어. 저는 지난 한 달간 한국이 해온 일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편의치적 꼼수로 빠져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 주도 다자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했고 프랑스 주도 군사 참모총 장급 회의에도 나갔죠. 걸프 산유국들과 공급 보장 협의를 했고 이란과 직접 외교 채널을 유지했어요. 오만, 카자흐스탄, 사우디를 순방하는 특사단을 파견했고 이란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한국이 다자 프레임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장시킨 거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다자 회의에 40개국 이상이 참여한 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냈고 그게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게 만든 거였죠. 한국이 정면에 서서 원칙을 말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숨어서 빠져나간 나라들은 이런 걸 못 만들어내거든. 숨은 사람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슈테판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 진짜 한국 편 된 거 아니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22년 동안 데이터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데이터 너머의 것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아예 공식 발동한 거예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란은 해적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고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란 쪽에서 미묘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비적대국 선박에 대한 통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특사단의 이란 방문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란 주한대사 쿠제치는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적은 아니라는 말이 이제 대화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란이 창구를 열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슈테판이 물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한국이 한 달 넘게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교를 돌린 결과 이란 쪽에서 대화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통행료를 내고 들어간 배는 이란의 질서에 편입된 거고 숨어서 빠져나간 배는 다음에 빚을 갚아야 해.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정면으로 대화를 요청한 나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렸어 한국이. 26척은 오늘도 그 바다 위에 있어요. 173명의 선원이 40도가 넘는 갑판 위에서 오늘도 버티고 있죠.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독일 탄광으로 광부를 보내고 사우디 사막으로 용접공을 보내고 그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원이 없어서 중동의 에너지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에너지를 반도체와 배터리와 선박으로 바꿔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생산 허브가 됐죠.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배가 바다 위에 멈춰 있는데도 숨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숨은 배는 한 번은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이란은 이미 경고했거든요. 허가 없이 지나간 배는 파괴하겠다고. 다음에 그 바다를 다시 지나가야 할 때 숨겼던 국적과 감춰뒀던 소유주가 빚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면에 서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국적을 달고 자기 선언을 태우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 멈춰 있어야 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하게 대화를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세가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이란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죠. 호르무즈 위기 중간 분석 한국이라는 변수.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숫자만 봤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를 나는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척의 배는 오늘도 그 바다 위에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길을 만들고 있고 그 길 위에 50년의 역사가 쌓여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숨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탄광에서 시작된 이야기고 사우디 사막에서 이어진 이야기고 지금 이 해협 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